예비군, 민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청취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23번째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입니다. 그 진짜 안보 시작한 이후로 지금 방송을 처음으로 저 혼자 진행하게 됐는데요. 물론 2부 때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계신 김종대 편집장님이 결합을 하시겠습니다만 1부 순서는 저 혼자 좀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저 혼자 한다고 그러니까 이 청취자 여러분들이 혹시 채널을 돌릴까 봐 우리 박성재 PD께서 저한테 급하게 쪽지 하나를 전해주셨어요. 우리 진짜 안보 애청자들을 위한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극단 완자문이 창단 30주년 공연인데요. 제목은 은하수를 아시나요? 이건 그러니까 2월 14일부터 3월 9일까지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이 공연이 올라간다고 하는데요. 지금 이 공연에 주연을 맡고 계신 명계남 선생님께서 학창 시절부터 꼭 한번 올려보고 싶었던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전에 의기투합했던 제작진이 모여서 그 약속을 이번에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2월 15일 3시 공연에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5쌍, 그러니까 5쌍이니까 2분씩 해서 모두 10분을 초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청취자 실시간 게시판에 본인의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게 어떻게 선착순인가요? 아니면 뭐 추첨인가요? 선착순입니다. 예, 선착순이랍니다. 이게 빨리 여러분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별도로 또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이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진짜 안보에선 2가지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진짜 안보 시작한 이후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좀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남북 적십자 실무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갖기로 극적인 합의가 도출이 됐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그 진짜 안보에 출연하셔서 아주 남북 관계 또 북한 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비판과 전망을 해주셨던 연합뉴스의 장용훈 기자님을 전화로 연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층적으로 얘기를 좀 듣도록 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순서의 주제는 동북아 국가들은 전쟁 준비 중,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요. 최근에 미국 그 외교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 있는 헨리 키신저가 동북아의 전쟁의 유령이 배회하고 있다, 뭐 이런 말을 해서 큰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또 팝캐스트계의 슈퍼스타인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모시고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진짜 안보 전하는 말씀 듣고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네, 진짜 안보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프닝 멘트로 아주 재미난 공연 그 이벤트 광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이제 광고 말씀 나가는 중에 저도 이메일 주소를 좀 올려볼까 했는데 벌써 다 차버렸습니다. 제가 한 발 늦었군요. 예. 예, 그러면 지금 가만 있어보자. 우리 장용훈 기자님 나와 계십니까? 예. 예, 장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뭐 눈코 뜰 새 없이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판문점에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있었고 네. 특히 이 접촉에서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바쁜 상황입니다. 예. 그래도 오랜만에 좀 좋은 소식으로 바쁘신 것 같아서 퍽이나 좀 다양스럽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우선 좀 정확한 좀 합의 사항부터 좀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예, 일단 가장 크게 이번은 아무래도 적십자 실무 접촉입니다. 그러니까 적십자 회담이 아니라 이제 실무급 접촉인데, 네. 실무급 접촉이라는 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언제 어떻게 개최할 것인가라고 하는 실무적인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디테일한 문제들이 합의가 됐습니다. 일단 이산가족 상봉 일정과 관련된 문제가 합의가 됐는데요. 네. 20일부터 25일까지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개최한다라고 네. 합의를 했습니다. 네. 우리 정부는 당초에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가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16일을 피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열리는 키 리졸브 한미합동 군사 연습이 시작되는 24일 주가 시작되는 것보다 좀 빠른 22일까지 마치겠다라는 입장을 피력해 왔었는데 네. 일단 북측에서 20일부터 25일까지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했고 우리 쪽에서 이것을 수용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상봉 장소와 숙소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네. 지난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때 우리 측 상봉단의 숙소 문제가 굉장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예. 우리 정부는 금강산 호텔 그리고 외금강 호텔을 숙소로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을 했었는데 네. 북측에서는 그것보다는 현대 아산, 현대 생활관 숙소를 고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북측에서 우리 측 요구를 순순히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회담이 이제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네. 오후 2시 정도에 회담이 끝이 났습니다. 합의가 나왔는데 한 4시간 정도 만에 회담이 끝났다. 결국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실무 접촉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또 이제 그 회담이 늦어지다 보면은 우리 또 장 기자님과 전화 인터뷰가 또 이게 무산되거나 별로 안 좋은 내용으로 또 방송을 진행할까봐 걱정을 했었는데요. 이런 바람을 또 이제 신부 접촉에서 잘 아셨는지 빠른 시간 내에 좋은 합의가 나와서 굉장히 좀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일단 주목되는 거는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좀 군사훈련을 취소하거나 이산가족 상봉이 이렇게 총탄이 오고 가는 그런 어떤 분위기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군사훈련이 끝난 다음에 하자 이런 입장이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지금 발표된 그 20일에서 25일 이거면은 지금 키 리졸브 또 독수리 훈련 이전 시기가 되는 거죠? 일단은 아마도, 그러니까는 시작되는 20일 시점에는 우리 쪽에서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키 리졸브 네. 훈련이 시작되지 않는 시점인데, 아직까지 우리 군 쪽에서는 키 리졸브 훈련이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거든요. 다만 한 24일 정도에 시작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24일이요. 그렇게 된다면 예. 아마도 상봉 행사 뒷부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예정대로 한다면 이틀 정도가 이제 중복이 될 가능성이 겹치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과 장소 아주 구체적인 내용까지 이렇게 합의하게 된 어떤 배경, 동기 이런 건 좀 어떻게 좀 분석을 하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북한이 우리 쪽에서 열리는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해서 관성적으로 굉장히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키 리졸브라든가 아니면 을지 프리덤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한미합동 군사연습에 대해서 강한 비판 아니면 때로는 이제 위협의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한미합동 군사연습 기간에 남북 관계가 완전히 중단됐었느냐? 과거의 사례를 미뤄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네.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간의 실무회담이 8월에도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당시 그렇죠. 8월에 우리 쪽에서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한미합동 군사연습이 열렸는데 계속해서 실무회담이 진행이 됐고 네. 그러다가 결국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까지 도달을 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한미합동 군사 연습 기간에 남북 간의 어떤 교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꼭 새로운 일만은 아니다라고 일단 하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입니다. 북한이 국방위원회가 중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남북 관계를 보완시키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아마도 이번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북한이 이러한 자신들의 의도의 연장선에서 제안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적십자 실무 접촉도 굉장히 이른 시간에 빨리 모든 것들을 일사천리로 합의를 하고 끝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행사도 큰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반가운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네. 작년에도 좀 이산가족 상봉에 남북한이 합의했다가 네. 북한이 남측의 태도를 문제 삼으면서 일방적으로 이제 무산시킨 사례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또 많은 국민들이 그 오늘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좀 반가워하면서도 다른 네. 한편으로는 좀 불안한 느낌, 좀 우려의 시각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장 기자님께서 이제 한번 촉을 세우신다면 이번에는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상봉 행사는 큰 무리 없이 잘 치러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초부터 보이고 있다라는 점을 하나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서 남북관계 개선 분위기가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고 그렇죠. 이어서 국방위원회 중대 제안 그리고 공개 서한 잇따라서 북한이 뭔가 남북관계 해보자라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라는 점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망하게 하는 하나의 요소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작년 추석에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하려다가 북한 쪽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실무회담의 일정을 우리 쪽에서 합의해주지 않자 이산가족 상봉을 이제 일방적으로 무산시킨 사례가 있었는데 네. 일단 북한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남북관계를 좀 풀고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일단 기본적인 것을 풀고 그리고 남북관계를 풀려고 하는 자신들의 진정성을 이번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그 이후에 점진적으로 남북관계를 좀 풀어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 상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문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마무리하고 난 뒤에 과연 남북관계가 어떻게 긍정적으로 풀려나갈 수 있을 것인지 지금의 탄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뒤늦게나마 지금 이제 비로소 남북관계 첫 단추가 끼워지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그 작년에 장성택 처형 이후에 남측 정부도 그랬고 또 일부 언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북한 내부가 불안정해짐으로써 이제 좀 또 북한이 도발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 네. 그래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지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굉장히 많았었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1일 신년사부터 시작해서 중대 제안 또 최근에 1년에 이제 북한의 언행들을 보면 그 남북관계를 풀겠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요. 네. 왜 이 시점에 김정은 체제가 남북관계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장 기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장성택 태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전문가 다른 조금은 다소 이제 보수적인 전문가들이 평가하기로는 장성택 처형이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쪽을 향해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이 도발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그러니까 외부의 적을 만들므로써 주민들의 단결을 이끌어내려고 할 것이다 라는 예상을 내놓았지만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오히려 북한 내부적으로 조금 뒤숭숭하고 뭔가 정세나 이런 것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나오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또 하나, 특히나 이제 작년에 있었던 장성택 처형이라는 것이, 물론, 북한 내부적으로 벌어진 어떻게 보면 정치적 활동, 내지는 정치적 결정, 이런 것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장성택 처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빠르게 진행됐다라는 점에서 보면 북한의 이미지를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게 했던 그런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런 그렇죠. 측면에서 보면 북한도 이번에 이러한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이런 움직임을 통해서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나섬으로써 자신들의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아닌가. 특히나 네. 최근 이제 중국 쪽에서 북한에 대한 보다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신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보면 네. 일단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카드를 통해서 주변국들에게 보내는 신호를 명확히 하겠다라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이 말하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좀 평화적인 대외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네. 큰 틀에서 볼 때 이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제 뭐 중국 또 미국 또 일본 이런 어떤 주변국들과의 관계도 한번 좀 돌파구를 열어보겠다. 이런 어떤 좀 전략적인 계산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지금 장 기자님께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잘 마무리가 되면 남북 관계의 다음 문제로 이제 금강산 관광 문제가 부상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네. 이것 관련해서 지금 뭐 북한 일단 이산가족 상봉 관련해서 좀 그 여러 가지 양보하면서 호응을 해온 이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금강산 관광 재개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 또 정부 내에서 좀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 우리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자 이런 기류가 좀 감지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북쪽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일단은 지난번 박광자 씨 사망 사건, 피격 사망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놓았었던 3대 조건, 그러니까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우리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확약이 필요하고 그리고 관광객들에 대한 신변 안전 보장에 대한 어떤 문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것보다 지금 우리 정부 쪽에서 더 금강산 관광 재개를 하는 데 있어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네. 금강산 관광에 대한 관광 대가를 네. 어떻게 지불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보면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1인당 약 한 이제 $50 정도를 북한의 관광 대가로 지불을 해왔었는데 그렇죠. 일단 이제 보수 진영 쪽에서는 이 관광 대가가 북한에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등 대량 살상 무기를 개발하는 비용으로 사용이 됐다라고 주장을 했었기 때문에 네. 우리 정부 쪽에서는 이것을 현금 방식이 아니라 현물 방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바꾸는 그런 것들이 좀 바뀌게 되면 관광을 조금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문제는 우리 쪽에서는 현물 제공 방식을 북측에 제안을 했을 때 과연 북측이 그것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겠느냐.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리 크지 않고 결국은 이러한 우리 측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지루한 남북 간의 줄다리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전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현금으로 제공될 경우에 북한의 군사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는 제기될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뭐 봉건 시대도 아니고 이게 뭐 물물교환 방식으로 관광 대가를 지불한다라고 이런 부분들이 이게 뭐 정부에서 강조하는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좀 또 의문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장 기자님 그 끝으로 어떻게 보면 또 이제 작년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때는 참 그 남북 관계 한반도 정세가 안 좋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첫 단추손차 끼우기 힘든 그런 어떤 분위기였는데요. 올해는 일단 좀 시작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장 기자님께서 이 박근혜 정부가 얘기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하신 통일 대박론 이런 네. 부분들을 위해서 이 이 향후 남북 관계를 좀 어떻게 다뤄 나가야 될지 한번 정부에 좀 이렇게 권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 정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알려진 것이 없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보다 정확한 전략적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전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보다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다가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은 결국 저쪽에서 신뢰를 주기만 기다리기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믿고 네, 지금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지금 막바지에 좀 고르지 않았는데요. 이 점 그 청취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 그 바쁘신데 이렇게 귀중한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막바지에 좋지 않았는데요. 이 점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장 기자님께 급하게 전화 인터뷰 요청을 좀 부탁드리면서, 질의서도 보내드리지 못했는데요. 역시 남북관계 전문 기자답게 아주 차분하게 또 상세하게, 잘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남북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이 부분 관련해서 아마 이제 좀 초미의 관심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 관련해서 우리 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사항들 또 의견 말씀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또 제가 그 내용들 또 소개하면서 이렇게 또 이제 방송 진행해 볼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남북 관계를 오랫동안 다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북한이 최근처럼 이렇게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좀 저제세라고 할까요? 굉장히 좀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게 대단히 좀 이례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왜 북한이 이렇게 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좀 성의를 보이는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도 좀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좀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틀은 이제 김정은 체제가 등장한 이후에 이제 북한식 민생 경제,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좀 이제 경제난을 좀 극복하고 민생 경제를 좀 증대하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측면이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물론 때에 따라서는 남북 관계를 더 우선순위에 둔 적도 있었습니다만 북한은 전통적으로 통미봉남 즉 남북 관계보다는 북미 관계를 우선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외교 전략을 취해왔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랫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워싱턴으로 가는 길이 꽉 막혀 있는 이런 어떤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서울이 워싱턴으로 가는 이제 관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김정은 체제가 또 한편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북중 관계 차원에서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오랫동안 중국 경제에 북한 경제가 좀 과도하게 종속되고 있는 그래서 일부에서는 북한이 중국의 동북 사성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진단이 나올 정도로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지나치게 종속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을 좀 타개하고 다른 한편은 이제 장성택 처형 이후로 북중 관계에 약간의 좀 적신호가 켜지면서 이제 북중 관계에서 북한이 하나의 지렛대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남북 관계 개선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어떤 남북 관계 개선에 상당히 좀 성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분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게 남북 관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깨지기 쉬운 위리알이지 않습니까? 전쟁 위기가 한참 고조되었다가도 또 이제 남북한 정상이 만나서 이제 더 이상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요. 또 북미 관계를 보더라도 북미 관계 정상화 일부 측정까지 갔다가 미국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하기도 하고 북한이 워싱턴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한반도 정세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이렇게 일종의 좀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어떤 양상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의 앞날을 전망하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을 텐데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예상 가능한 이 한반도 남북 관계 악재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북한이 일단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측면이 일단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이번 달 말부터 시작될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상당히 좀 로우키로 그러니까 최대한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온갖 무기 체계가 총동원됐었는데요. 핵 잠수함, 핵 항공모함, B2, B-52 그리고 또 F-22.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이제 타격 수단은 이른바 북한이 핵 타격 수단이라고 이렇게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그런 무기 체계들인데요. 이런 무기 체계들이 이번 군사훈련에선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박근혜 정부의 좀 긍정적인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 미국
미국의 관점에서 볼 때는 또다시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경우에 이제 뭐 이란 핵 문제를 비롯한 중동 문제를 풀어가는데 여러 가지 좀 난관이 조성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어떤 대형 무력을 한반도 군사훈련에 투입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는 이런 것도 역시 이제 작년보다는 일단 좀 나아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북한이 1월 16일 날 중대 제안을 내놓으면서 이 남북한 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선제적 군사 조치를 취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서해 5개 섬을 이제 명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NLL 북방 한계선 인근 수역이 한반도의 화약고이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이 이제 이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것도 선제적으로 취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공언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서 남북한 사이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과거보다 좀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뭐 장성택 처형 이후에 북한 내부의 불안정 상황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북한이 도발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1월에서 3월 사이에 도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뭐 언론인이나 민간 전문가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까지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이제 그런 어떤 좀 우려는 크게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오히려 북한이 지금 남북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어떤 기회들을 북한이 내민 손을 저것이 이제 위장 평화 공세다. 뭐 일종의 또 성동 격서 전략이다. 뭐 이렇게 이제 폄하하기보다는 북한이 내민 손을 이제 남측에서도 또 더 나가서 미국도 좀 과감하게 잡아서 또 보면은 또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 훨씬 더 북한보다 강자이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포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강자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북한의 의도 그런 동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선입견을 가지고 재단하기보다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남북 관계에서 또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현상 중에 하나가요. 이른바 이제 한반도 핵 문제에 기원을 놓고 남북한 사이에 좀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도 띄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은 미국이 1950년대 말에 이제 남한에 핵무기를 배치하면서 한반도 핵 문제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그런 핵 타격 수단을 더 이상 남한에 끌어들이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야 한반도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핵 문제의 본질은 북한이 핵 개발을 시작해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먼저 비핵화 조치를 취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이제 그 팽팽한 입장이 좀 맞서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이제 한반도 더 나아가서 동북아 정세의 어떤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선 이 한반도 핵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할 텐데요.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이 한반도 핵 문제의 원인에 대한 이 남북한 사이의 인식의 차이를 줄이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또 갖게 됩니다. 뭐 이와 관련해서는 제가 그 오늘 프레시안에 이제 쓴 글이 있으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 저 혼자 또 이제 굉장히 숨가쁘게 이제 최근 남북 관계 또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간단히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이에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 도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평화네트워크에서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2부 방송 김종대 편집장님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간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남북이 5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 접촉을 판문점에서 갖기로 합의했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통해 5일 실무 접촉 제안을 동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달 27일 우리 정부의 이달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자는 제의가 있은 후 일주일 만에 나온 북측의 응답인데요. 통일부는 오는 5일 실무 접촉에 동의한다는 내용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서는 최소 2주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북측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키 리졸브 훈련 등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상봉 행사의 이달 성사를 장담하기 힘들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북한 인권법 추진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의 상흔을 안고 사는 이산가족들의 아픔을 보듬고 이들의 상봉을 정례화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북한 인권법의 첫 걸음일 듯합니다. 독일 민헨에서 개최된 안보회의에 앞서 열린 토론에서 중국과 일본 고위 관료 간의 격앙된 설전이 오갔습니다. 지난 냉전에서 미국과 중국의 관계 정상화를 이끌어낸 헨리 키신저 전 미국 국무장관이 악화된 동아시아의 현 상황에 대한 우려 섞인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현재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 중인 키신저 전 장관은 현 아시아의 상황이 19세기 유럽과 비슷하며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키신저 전 장관은 현재 중일 양국이 충돌하고 있는 사안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분명한 것은 어느 한 국가라도 무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무력 충돌 방지를 위한 중일 양국과 미국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충돌에 대한 우려와 평화적 노력을 촉구하는 조언에도 불구하고 중일 간의 군사적 힘겨루기가 쉽게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뉴욕타임즈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영국의 군사 컨설팅 업체인 IATS 제인스의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중국의 내년 군사비 지출이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 주요 회원의 군사비 지출을 합한 것보다 많을 것이라고 추산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추산된 중국의 군사비 지출에서 스텔스기 및 항공모함 도입 등 군사 장비 확충 부분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보고서는 중국의 군사 장비 확충의 대부분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분쟁 지역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을 일본이 의식한 것인가요? 지난 3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세뮤얼 라클리어 미국 태평양 군사령관이 미일 양국의 군사협력 강화를 논의하고자 만났습니다. 교토통신은 이번 회담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 보장을 위한 여건이 더욱 험해지고 있으며 미군과 자위대 간의 협력 강화가 절실하다는 아베 총리의 취지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미일 양국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미일 방위 협력 지침 개정 연내 실현을 추진할 것으로 합의했으며 중국 견제를 위한 양국의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동의했다고 교토통신은 덧붙였습니다. 세르비아에서의 작은 총성이 유럽 전역을 뒤덮는 포성이 될 것이라고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역사가들은 과열된 군비 경쟁과 팽배한 군사주의 문화가 비극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동아시아가 19세기 유럽과 유사하다고 합니다. 진정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다면 군비 경쟁은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이었습니다.